가장 중요한 게 국제 유가입니다. 다 그거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막 사재기를 시작하거든요. 국가 간에도. 당장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전쟁 터졌으니까 오늘 기름이 제일 싸 이러면서 바로 주유소 가서 기름 안 넣으셨어요? 참고로 선행본부장님 전기차예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 뭐가 돼? 이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 주식하고 채권하고 확실히 이제 기업체를 보더라도 호흡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크레딧 채권 시장에서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입니다만은 이 사모대출이었거든요. 사모대출을 전문적으로 하던 회사들, 펀드들이 예상을 벗어나는 수준의 큰 폭의 환매 요청을 받아서 주주들이 직접 자기 돈을 태워가면서 환매에 응할 정도로 이 크레딧 유동성 위기에 몰린 적도 있고요. 2월 중순에는 이제 블루아울이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어떤 사모대출 회사가 영구히 환매를 중단한 바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 사모대출 회사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했냐면은 기업체들의 운영 자금을 대출합니다. 사업 자금을.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크게 다른 게지. 우리나라는 간접금융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통해서 사업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 금융 시장이 발달하고 또 2008년 금융 위기로 인해서 그 이후로 은행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시장에서의 자본 시장에서의 직접 금융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는 대신에 그런 사모 대출 회사, 펀드들에서 주로 대출해 주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작년부터 이미 일어난 건데 AI 업체들의 30% 이상의 사모 대출이 몰린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주제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AI 버블론 나오면서 이게 과연 이 수익성이 담보된 발전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AI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고 업체들이 더 수익성을 많이 낼 거고 뭐 사업이 발전한 데 대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버블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럼 수익의 실현 시점이 언제쯤 되는데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부어야 되는데 뭐 이런 논쟁이 나오면서 주식은 채권장애가 보기에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시장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성장성과 어떤 잠재성이 있으면 투자 받습니다. 근데 채권은 만기가 있어요. 그 만기까지 뭐 대출도 채권의 일종이니까 만기까지 원리금 지급 능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 채권은 채무 불이행 위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AI 버블론처럼 수익이 언젠간 날 건데 그게 내 부채에 내 채권의 만기까지 그게 수익이 안 나면은 이거는 채무 불이행 위험 높은 거야. 이 투기 등급에 해당돼. 이러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BDC, 사모대출 회사들의 유동성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도 보면은 어떤 방산 업체도 그렇고 뭐 이 새로운 테마로 잡으시는 것들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되게 있어 보여요. 근데 야 이거 채권쟁이가 보기에는 꿈에 가까운데 희망사항인데 뭐 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모대출 관련해서는 또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사실 매번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결국에는 기업들이 언제 어떻게 망할지에 대해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기업들의 시정 상태도 지금 블랙박스 안에 갇힌 상태고 지금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은 우려할 겁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동일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포지션을 잡고 안 잡고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저도 뭐 정확히 같은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해결됐어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사건이 뭐 이렇게 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진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파국으로 가서 사모대출 비즈니스가 완전히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 모두에서 박진호 부부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뭐 건전한 아름다운 이슈다. 뭐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는 계속 발생할 거예요.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또 기업체들이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일단 번외로 한국은행 총재님이 바뀌시면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저는 뭐 크게 바뀔 거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면면이 이 뭐 이렇게 후보들군들이 네.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가 됐다고 해서 정부에 막 끌려당기거나 일방적으로 아니면 완전히 독불장군식으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금리를 내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유가도 불안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난 2월 금통위 때 한국은행이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놨거든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0.2%포인트 상향 조정해서 2.0%.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도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 가정과 전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전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제 유가입니다. 근데 국제 유가 가정을 어떻게 했냐면 상반기 65불, 2026년 전체로는 64불 전망했어요. 근데 지금 80불. 네. 지금 그 전제가 깨질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정부의 재정 기준은 확장 재정 기준이잖아요. 네. 돈 풀겠다는 건데 인플레이션 때 그렇게 대놓고 돈 풀기 어려워질 거라고요. 한국은행 당연히 기준금리 올려야 되는데 또 유가가 그렇게 이 급상승을 하면은 뭐 기업들 경영 가게 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금리 오르면 다 어쨌든 간에 악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망과 이 사고의 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가라는 게 특히 중요한 국면이고 그러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유 조달량의 8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유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두바이에서 원유를 대부분 사와요. 그래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게 WTI와 두바이 유가 간의 스프레드입니다. 그게 전쟁 전 이란 미국 전쟁 전에는 스프레드가 2불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두바이 유가 2불 정도 비쌌는데 지금 전쟁 후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2불 됩니다. 그러니까 WTI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유가보다 사실 우리가 도입하는 유가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주유소 가격 막 바로 올리고 막 이러는 게 사실은 우리들은 뭐 일부 표현에 의하면 돈의 마귀가싱 뭐 그랬다고 표현들을 하지만 정유 업체 입장에서도 지금 두바이유가 급상승을 하면은 서로 이제 확보하려는 경쟁이 다 펼쳐집니다. 일본, 뭐 한국 원유 많이 쓰는 나라들은 다 그거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막 사재기를 시작하거든요. 국가 간에도. 그리고 당장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쟁 터졌으니까 오늘 기름이 제일 싸 이러면서 바로 주유소 가서 기름 안 넣으셨어요? 수요도 급증해요. 그러니까 주유소 공급 가격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또 이게 일치점이라고 볼 때는 수요가 초과 수요가 있으면 가격 오르는 거죠. 참고로 선생본부장님 전기차예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뭐가 돼요? 전기도 대부분은 이 기름을 태워서 나오는 게 아직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급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하여튼 이 원유 가격 상승 이거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큰 이슈고 사실은 채권 장애로서는 되게 큰 우려를 그러네요. 갖고 보고 있는 이슈입니다. 주식은 뭐 유가 상승 시에 대해 아까 말한 헤지포트도 있고 이렇게 유가 상승하면 이거 사겠다, 전쟁 나면 이거 사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채권은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 그래서 이게 사실 글로벌에서 제가 계속 만나고 있는 해외 매니저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계속 이제 물가 한번 튄 다음에 안정된 다음에 한 번 더 올 수 있다 70년대처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일쇼. 한 번 더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쟁을 보면서 이제 또 혹시라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그전까지 웃으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좀 드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나고 나서 오일이라든지 그 농산물에 대한 그 우려가 점점 우려는 남아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결국에는 이란을 미국이 점령하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 이렇게 다시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을 거고 이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도 이제 OX 질문을 드릴 텐데 뭐 항상 그랬듯이 우리들의 의견이
대부분 보면 잘 잃지 않아요. 아, 이게 얼마나 또 건전해. 예,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또 그게 또 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뭐 이렇게 다양한 답변과 또 배경 설명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 관련 주가들이 급락했어요. 자, 이게 저가 매수 타이밍일까? 자,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아, 역시 또 의견이 갈립니다. 팀장님, 네. 뭐 유일한 의견 내셨는데 네, 뭐 전 투자 원칙상 그동안 노려보고 있던 곳이 있으면은 많이 빠졌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떨어질 때 무서워서 못 살 거면은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그동안 안전한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셨던 분들은 이럴 때 조금 더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 나쁘다가 아니에요. 네, 나쁘다가 아니고 국면이 좀 바뀌었다. 반도체 이런 게 누구 표현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멱살잡고 끌어올리는 국면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이 IT 섹터 내에서 분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규모 훈련 모델은 거의 이제 끝났고 이걸 활용하는 추론 내지는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상승 각도가 그동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제일 높았으면 얘는 조금 굽어질 수 있고 대신에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하면 소부장 내지는 뭐 기판 이런 쪽으로 확산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좀 질문 그냥 고지겠도록 그냥 해석했어요. 반도체를 사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은 무턱대고 살 때는 아니다. 오히려 다른 종목 IT 내에서 다른 종목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찾아보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저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게 예전처럼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거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이 정상화 됐으니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확신이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급락이라는 표현에 좀 이렇게 주의를 하는데 사실 저는 예전에 17대 1 이론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결대로 투자하자는 주의예요. 급락을 한 종목 자체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어떤 업종이라는 얘기고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결국 불확실성과 위험이 증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지금 변동성을 위해서 뭐 큰 수익을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큰 국면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무릎에서 어깨까지 먹는다는 생각으로 좀 보수적으로 임하는 게 어떨까 하는 뭐 원론적인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X를 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네요. 이 지금 현재 뭐 지정학적 위기 국면이라는 건 다들 이제 공감을 한 사항들인데, 자 이런 현 상황에서 보유 자산을 매도 후에 그 보유한 자산 매도 현금을 보유를 해야 된다. 기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반만할 것이냐. 한 달짜리하고 두 달짜리는 다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 차량이 두 달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케이 한 달. 한 달. 자, 지정학적 위기 국면입니다. 보유 자산 매도 후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까? 맞으면 O, 아니면 X. 네. 하나, 둘, 셋. 저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그동안 많이 빠진 자산들에 대해 가지고 좀 관점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오른 자산들에 대해서 좀 리밸런싱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지만 사실 코로나 때도 그렇고 모든 상황에서 모두가 패닉했을 때 같이 현금을 가져가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보유자산 매도를 해가면서까지 현금 비중을 늘린다는 건 조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현금 비중을 늘린다라는 제 생각에 그 의미는 투자에 대한 대비한 실탄을 많이 늘려놓는다라는 의미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대세 상승기라는 거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위기 국면이 끝나면 다시 한번 상승 국면을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은 시국이 하수상하니 현금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자라는 취지고요. 그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있는 자산을 다 팔아야 된다. 멀쩡한 자산을. 전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근데 다만 질문의 취지가 현금 비중에 대한 어떤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제가 답을 저도 했습니다. 그 리밸런싱에도
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가지는데 통상 이렇게 급락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는 색깔을 바꾼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뭘 팔아놨어요. 근데 다음에 뭘 갈지 좀 고민 중이에요 지금. 기존의 뭐 반도체 AI는 분명히 갈 텐데 그 이외에 아니면 AI 내에서도 약간의 리밸런싱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현금을 좀 보유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장기화 될까요? 장기화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O 아니면 X. 자, 일단은 기간을 올해 올해 말까지 엄청 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기화죠. 자, 하나, 둘, 셋. 난 장기화 될 것 같아요. 와, 이건 의견 일치네. 네. 네,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전 이번 이슈는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뭐 3개월, 6개월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이게 빨리 끝난다고 해서 봉합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재점화될 수 있는 이슈가 있고요. 결국에는 트럼프는 중간 선거를 이어야 되는 입장이고 뭐 그렇다 보니 뭔가 이번에 빨리 끝내더라도 연내에 뭔가 다른 전쟁으로서 또 찾아볼 수 있지 않는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라크는 지상군이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미사일도 무섭고 드론도 무섭지만 그게 전세를 획기적으로 빨리 끝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전세는 지상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사일로 뭐 2만 발을 쏜다 한들 사람들 흩어져 버리면 못 죽이거든요. 사실은 땅속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이란 문제 말씀하신 대로 또 인구 8천만의 대국인데 미사일을 2만 발로 끝낼 수 있는가? 체제를 바꿀 수 있는가? 제일 빠른 것은 저는 국민들이 봉기해서 체제를 바꾸는 게 제일 빠르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제 깨끗하게 이 정도면 됐다라고 물러서지 않는 이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고 오히려 전 시간은 이란 편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뭐 미사일을 1000발을 뗄 수 있지만 이란은 한 발씩만 때려도 되거든요. 불편하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걸 방어하기 위한 방어막들은 1000발이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란은 그걸 알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돈이 든다는 걸. 오히려 시간은 이란 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정확히 같은 생각입니다. 미국이 시작은 했지만 끝은 미국이 내릴 수 없다라고 보고요. 뭐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지상군을 투입하냐 아니냐 이 부분에도 전 박진호 부문장님의 생각에 정확하게 동의를 합니다.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 분명해진 것 딱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공격의 이유가 명확치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후의 계획은 없다. 이 두 가지만 지금 분명해진 상황인데 나머지는 다 불명확하고 이스라엘을 뺀 모든 국가들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출구 전략을 모색하지만 별로 마땅한 출구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마음대로 그렇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결국은 미국이 또 다른 또 문을 열어 제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깝지만 좀 장기화를 제가 생각하는 단기로 끝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트럼프는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야 저렇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저런 말 하지라는 거 다 하잖아요. 딱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네. 가자.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딱 그냥 빼버릴 수도 있어요. 트럼프는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거고 그게 전략적으로 되게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미군이 거기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질 거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지금 뭐 시절이 하수상한데 이게 지금 투자자분들의 멘탈도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을 거거든요. 자, 이 멘탈을 위해서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멘탈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가 매수와 리밸런싱을 투자의 태도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추세 변동은 없지만 약간 건전한 회의주의를 가지자 당분간. 안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급하게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내가 먹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뭐 급하게 사지는 말자. 이거는 사실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이에 공부 열심히 하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물 타지 말고 불 타자.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제가 그 경험이 적은 후배 운영력들한테 이제 가끔 충고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하되 그걸 기본으로 하되 잘 모를 때는 비싼 거 사고 싼 거 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의 이제 비싸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가격이 계속 올라왔던지 지금 가격이 제일 비싸게 거래되는 물건을 말하고요. 싼 것의 의미는 지금까지 가격이 계속 빠져오거나 계속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을 말합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가던 게 계속 갈 확률이 높아요. 가격이 저조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집단 지정에 의해서 이게 추론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조한 건데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저평가 종목 발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은 이 불타는 그러니까 여기서 불탄다는 거는 급격한 산화 작용으로서의 연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뭐 활활 불살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불장에 올라타는 상승장에 올라타는 투자를 하고 하락장에서 절대 물타지 말라고 합니다. 물탄다는 얘기는 이미 손실 본 거에다가 계속 매수를 더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건 손실 폭만 크게 되고 시간에 쫓기게 되고 절대 올바른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이 상황으로 본인을 막 몰아넣는 행위거든요. 저는 뭐 이게 이번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항상 뭐 통용되는 얘기기도 하지만 물타지 말고 불타라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긴 시간 현재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시장은 쉬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어지럽고 항상 다양한 변수가 있고 앞날은 항상 모르겠어요. 이 4월 달에도 또 어떤 또 상황들이 펼쳐질지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상황은 어떻게 될지 또 이게 여러 가지 또 궁금증과 또 기대가 남는 또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3월 투자 브리핑 이것으로 마치고요. 4월 투자 브리핑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